안녕하세요. 이제 차교수의 일반 물리학 2022년 1학기 오늘 15주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15주 1교시 공부합니다. 15주는 표준 모형과 대폭발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표준 모형은 가장 작은 세계에 대한 모형, 대폭발 이론은 가장 큰 세계에 대한 이론입니다. 1교시의 표준 모형, 그리고 2교시의 대폭발 이론을 다루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데서 나오는 대상이 바로 뭐냐면 이 기본 입자입니다. 기본 입자가 무슨 뜻이냐면 물질을 나누면 더 이상 나누지 않은 어떤 마지막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쭉 옛날부터 해왔었죠.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안에 어떤 구조도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는 바로 그런 입자를 부르는 이름인데, 여기서 입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동안 어땠습니까? 양자역학 처음 시작할 때 입자와 파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막 둘을 구분했었죠. 근데 우리 이미 또 양자역학에서 이제 알았습니다. 작은 세계, 미시세계에서는 입자와 파동을 구분하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입자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게 파동이 아니라 입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강조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입자는 또 구체적으로 기본 입자라는 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이상 나누지 못하는 구조가 없는 입자를 지칭하는 그런 보통명사가 인데, 이 기본 입자라는 말을 영어로는 elementary particle이라고 하고, 이 elementary particle을 한때는 내가 대학생일 때였습니다. 고유명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elementary particle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입자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솔입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솔입자라고 하면 고유명사가 되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솔입자였는데, 그렇게 솔입자라고 부른 것들이 그 안에 또 뭐가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elementary particle을 더 이상 고유명사로 사용하지 않고 보통명사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보겠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최초로 원자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입자가 존재한다는 원자론을 주장한 사람이 돌턴이죠. 1808년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매우 적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졌다. 몇 가지 원자로 이루어졌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 질량, 성질이 똑같다. 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원자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모여서 합성물을 만들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자들이 결합되거나 분리된다라는 원자론이 19세기 들어와서 나오면서 상당히 그 많은 면에서 그 옳다고 하는 것들이 밝혀져서 이 원자론이 크게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원자가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는 오늘날 분자죠. 그래서 이때 돌턴의 원자론에서 말한 원자는 지금의 분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원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기본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원자들이 있으면 그 원자 안에는 뭔가 구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지만 어디서 나왔냐면 맨델레프의 주기율표에서 나왔죠. 그 맨델레프의 주기율표는 1869년에 발표된 것인데, 돌턴의 원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체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더니 규칙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 반복되는 걸 발견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 원자 속에 내부 구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규칙적인 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란 최초의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뭔가 원자 속에 들어있을 입자로 발견된 것이 무엇이냐면 전자였습니다. 전자를 존 톰슨이라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이었죠. 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것이 1897년입니다.
이건 크룩스관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됐죠. 그리고 이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질량이 수소 원자보다도 굉장히 작다. 2000분의 1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전자가 바로 원자의 구성 물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원자 속에 전자와 양전하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톰슨의 원자 모형도 발표했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곧 원자핵이 발견됐죠. 톰슨의 제자인 러더포드가 이제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실험을 하면서 1911년에 원자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서 발견합니까? 네, 금을 얇게 핀 걸 금박이라고 하죠. 거기에 방사선인 알파선을 보내는 실험을 해가지고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는 양전하가 구름처럼 원자 내부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 이 양전하는 원자 중심에 원자 지름의 10,00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영역에 다 모여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러면 전자들은 어떻게 있을 것인가 하고서 모형을 세웠지만 그런 전자가 더 이상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됐죠. 그래서 원자 속에 전자와 그 안에 원자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발견된 원자들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들의 원자 번호를 알고 원자량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원자 번호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한다면 이때 원자 번호는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중성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원자량을 볼 것 같으면 이 원자 번호에 이제 비례하지를 않았죠. 그게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량은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닌데 이때 소수점 이하는 좀 작든지 굉장히 1에 가깝든지 했기 때문에 이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아주 정수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른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질량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질량수를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수소 원자핵이 질량이 잘 작으니까 그 안에 이 수소 원자에서는 질량을 원자핵이 다 갖고 있을 테니까 그 수소 원자의 원자핵을 양성자로 부르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양성자에 해당하는 것이 원자량이 커질수록 양성자의 숫자가 많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원자 번호의 질량수가 비례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제 퍼즐이었죠. 해결되는 아닌 거였는데 이게 이제 바로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냐면 체드윅이라는 또 영국의 학자가 이게 중성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건 조금 늦었습니다. 1932년. 이거 어떻게 해서 발견하냐면 여기에 이 베릴륨에다가 알파선을 역시 보냅니다. 알파선을 보내면 그 안에 뭔가가 나와가지고 이쪽에 파라핀에서 양성자가 튀어나오는데 이 가운데 뭔가 있는 거는 전하를 띠지 않은 거였어요. 전하를 띠지 않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놈이 양성자를 튕겨내려면 양성자하고 질량이 엇비슷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조사해 보니까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고 전하가 없는 그런 입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지요. 이것을 이제 중성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중성자가 원자핵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원자핵의 질량수가 굉장히 잘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된 것을 보면 여기 질량수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어떻게 하냐면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양성자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뺀 것과 같은 중성자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원자핵의 그 원자량이나 원자 번호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할 수가 있어서 원자핵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죠.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중성자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원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원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가 들어있고, 중성자가 들어있죠. 근데 이 그림은 좀 잘못된 거죠. 가운데 있는 원자핵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근데 이 원자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 세 가지 어떤 원자나 다 요거만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행복했죠.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 입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자는 이 세 가지 입자들이 모여서 이제 있으면 되겠다. 근데 원자가 기본 입자라고 생각했다가 그 속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게 알려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자는 굉장히 작으니까 관두고더라도 양성자나 중성자 속에도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양성자에다가 높은 에너지를 주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중성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전자하고 똑같은 양전자, 전하가 플러스인 그런 양전자하고 중성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양성자 속에는 중성자와 양전자가 들어있나 보다. 그런데 이 중성자에다 또 에너지를 줬더니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중성자 속에는 양성자와 전자가 들어있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뭐예요? 반복되는 거죠. 양성자 속에는 중성자가 들어있고 중성자 속에는 양성자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게 뭔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음이 알게 된 다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갤 수 있는지 확인했는데 서로 순환한다라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서로 순환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어때요? 이제 기본 입자라고 믿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것을 소립자라고 부른 겁니다. 소립자는 작을 소가 아니라 원소할 때 그 소자를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기본 입자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은 거나 마찬가지고, 이것도 영어로 elementary particle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소립자가 아닌 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이 무엇에서부터 오냐면 이 우주선에서부터 옵니다. 우주선은 우주에 다니는 비행기가 아니라 코스믹 레이, 그래서 우주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이거를 우주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선은 선분할 때 선자입니다. 뭐 베타선, 알파선 할 때 그 선자랑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이 우주선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 우주 공간을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작은 입자들인데, 대부분 양성자들이고 또 그 원자 번호가 작은 원자핵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제 나오느냐? 태양이나 초시성 폭발에서 발생해 가지고 우주 공간을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탁 발생할 때, 초신성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데, 이게 우주선이 이제 공간을 지나다가 우리 지구 같으면 지구 옆을 지나다가 지구와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기권 상층부에서 공기 분자들하고 충돌하면 굉장히 큰 에너지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새로운 입자들로 바뀌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입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코스믹 레이 캐스케이드, 우주선 소나기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기권으로 이렇게 우주선이 하나가 탁 들어가면, 최초 우주선이면 여기서 부딪힌 다음에 어때요?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1차 생성물이라고 한다면 그놈들이 또 옆에 있는 것도 충돌해서 2차 생성물,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만들어져서 지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소립자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원래 우리 주위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관찰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것을 관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우주선을 직접 처음 발견한 게 아니라 헤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선이 있다고 하는 코스믹 레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헤스가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했냐? 우주선의 존재를 발견한 게 1911년인데 어땠냐면 방사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핵물리 할 때 배웠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입니다. 이건 어때요?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거죠. 이 방사선이 이상하게도 고도가 높을수록 방사선의 양이 더 많아지는 것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방사선 물질은 땅에 있을 테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방사선의 숫자가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방사선의 숫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구, 벌론, 공기를
그 가벼운 공기를 집어넣으면 어때요? 뜨니까 거기를 올라타고 측정 장치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1910년 그 당시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드디어 무엇을 알아내느냐? 방사선 양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때요? 저 꼭대기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생긴 것은 우주선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고, 이게 바로 우주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공로로 193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타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주위에 그 소립자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사실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됩니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름상자를 발명하는데 이건 구름을 만드는 상자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톰슨의 제자였습니다. 이 구름상자 발명은 언제 나오냐면 1911년에 나오는데, 영국에는 산들이 있는데 그 높은 벤 데이비스 산 이런 정상이 있는데, 이 윌슨은 이런 데서 이제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원래 안개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안개가 많은데 등산을 아침에 할 것 같으면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브로켄 스펙터라고 부르는데, 이 브로켄 스펙터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브로켄 산에서 최초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자기 등 뒤로 무지개가 생기면서, 무지개도 어때요? 이렇게 둥그런 무지개가 생기면서 자기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거대한 상이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산에 가서 아침에 저런 게 탁 생기면 굉장히 멋있겠죠. 감명을 엄청 받겠죠. 그래서 윌슨이 자기는 구름을 한번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 이 구름 상자를 어떻게 만들까? 그랬더니 사실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과포화 상태의 수증기에서 뭔가 그 시드가 있으면, 구름을 만들 수 있는 그 씨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고, 실제로 그래서 구름 상자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구름 상자는 무엇에 이용이 됐냐면 바로 우리 주위에서 안 보이던 소립자들을 측정하는 데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직접 자기가 만들려고 만든 이 구름 상자 때문에 윌슨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아주 재밌죠?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까지 그 공로로 받았는데, 구름 상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알코올을 좀 넣어서 알코올의 증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밑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차게 만들 것 같으면 이게 과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 공간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막 돌아다니는 것이 이게 지나가면서 구름의 씨앗이 돼가지고 거기서 물방울을 쭉쭉쭉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름 상자를 처음 만들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X선 실험을 했더니 X선이 지나가는 게 팍팍 보이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이제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측정하는 장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구름 상자는 이제 수많은 소립자들을 측정하는데, 그것도 어디서 만들어진 코스믹 레이, 우주선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소립자들을 측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름 상자가 그렇게 무엇인가를 측정한다는 걸 알고 우리 주위에 소립자가 있다고 하는 걸 아니까 좀 더 안정된, 사실은 실제로 동작하는 이 구름 상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팽창을 시킵니다. 그러면 과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구름 상자에서 이제 지나가는 흔적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뭐가 있는데 이거를 측정해야겠다는 걸 알고 측정 장치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1950년대까지 많이 사용이 된 게 바로 이 사진 에멀션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 사진 에멀션은 구름 상자와 함께 이제 이런 소립자를 측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개선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사진 필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필름의 원리인데, 우리 필름에는 여기에 그 감광 물질을 이렇게 바르죠. 이 감광 물질은 은화물인데, 이 은화물을 갖다가 혼탁액,
젤리 형태로 만든 다음에 두껍게 올려놓습니다. 그것도 여러 층으로 올려놓을 것 같으면 입체적으로 이 소립자가 지나갔을 때 그 지나간 흔적을 나중에 현상할 것 같으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자가 사진 에멀션을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긴 것을, 이거는 구름상자와는 달리 그냥 올려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여기서 지나가는 걸 나중에 현상만 하기 때문에 구름상자보다도 훨씬 더 사용법이 편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50년대까지 이런 구름상자와 사진 에멀션을 이용해서 많은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32년 중성자 발견으로 원자의 구성 입자가 다 알려지면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모든 입자, 물질의 기본 입자라고 처음에는 믿었었는데, 그러나 구름상자와 사진 에멀션에 의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입자들을 검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930년에서 50년대 검출 장치를 그러면 어디다 놓았느냐? 이게 전부 다 우주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때요? 꼭대기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든지 또는 벌룬에 기구에 실어가지고 위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새로운 소립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예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훨씬 전에 이미 예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렉과 유카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렉과 유카와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폴 디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인데, 이 슈레딩거와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을 1925년과 1926년에 발표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1925년에 슈레딩거는 파동 역학이라고 부르는 그 미분 방정식 형태로 발표하고, 하이젠베르크는 어땠습니까? 행렬역학이라고 부르는 이제 행렬식으로 선형대수를 이용해서 행렬식으로 발표했는데, 두 개가 너무 다르죠. 미분 방정식은 연속적인 함수를 사용하는 방정식이고, 행렬식은 그냥 불연속적인 숫자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똑같은 미시세계를 기술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은 것에 다른 표현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폴 디렉이 슈레딩거의 이야기를 듣고 슈레딩거의 논문을 보고 하이젠베르크의 논문을 보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31년, 32년에 양자역학에 대한 노벨상을 받을 때 누구가 받았냐면 폴 디렉, 그 다음에 슈레딩거,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 그리고 이제 그런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폴 디렉은 무엇으로도 유명하냐면, 이렇게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온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을 했냐면, 그때 이제 양자역학 나오기 직전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왔죠.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그동안 근사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알려진 이론들은 전부 다 근사적인 이론이라는 걸 알게 됐고, 슈레딩거 방정식도 특수상대성 이론에 비춰보면 근사적이다라고 하는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상대론에 부합하도록, 특수상대성 이론에 바로 부합하도록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만든 양자역학은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입니다. 자, 이런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이 바로 폴 디렉인데, 이 상대론적 양자역학, 즉 디렉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디렉 방정식에서부터 바로 무엇을 알 수가 있었냐면, 디렉 방정식은 무엇을 기술하는 거냐면 전자를 기술하는 대상이, 적용하는 대상이 전자입니다. 사실은 슈레딩거 방정식도 원자에 적용하면 전자가 그 대상이죠. 근데 그 전자에다 적용했더니 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전자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디렉 방정식의 풀이로부터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8년에 양전자의 존재를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양전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전자라는 입자의
반입자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로 폴 디렉은 양자역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하이젠베르크와 함께 슈레딩거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디렉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비상대론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여기서 델 제곱은 무엇입니까? 델 제곱은 위치에 대한 편미분이죠. 그래서 파셜 x제곱분의 파셜 제곱 더하기 파셜 y제곱분의 파셜 제곱 더하기 파셜 z제곱분의 파셜 제곱, 그렇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편미분은 오른쪽에 파셜 t분의 파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시간하고 공간이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을 설명하는 식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지만 되냐면, 시간과 공간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슈레딩거 방식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은 1.2분이고 공간은 2.2분이죠. 이거 벌써 비상대론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디렉은 이것을 어떻게 확장했냐면, 자,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시간에 대한 미분 파셜 t분의 파셜, 그 다음에 여기 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델에는 파셜 x분의 파셜, 파셜 y분의 파셜, 파셜 z분의 파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시간 좌표와 공간 좌표가 전부 1차 도함수로 서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는 그런 이론인데, 그러면 이 두 식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디렉 방정식은 뭡니까? 고유값 방정식으로 고유값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때 에너지 고유값을 구하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고유값이 어떠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V고 운동 에너지가 EM분의 P제곱이라면 항상 0보다 큰 또는 미니멈이 있는 그런 이제 그 고유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에다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페르미온이어가지고 베타 원리를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낮은 상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페르미 레벨이 될 때까지 이렇게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원자나 또는 원자핵에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디렉 방정식은 이 관계가 에너지와 선운동량 사이의 관계가 무엇을 이용해야지 되냐면, 우리 어떻습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이 식을 이용해야지 되겠죠. 이 얘기는 에너지가 선운동량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집니까? 이렇게 풀어지죠. 그래서 에너지 고유값이 플러스 값이 있으면 마이너스 값도 같고, 운동량이 점점 커지면 플러스 값은 점점 커지고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로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낮은 상태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가장 낮은 상태가 어때요? 무한히 낮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디렉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상대론적으로 확장하려고 했더니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에너지 고유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건 안정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디렉 방정식은 이걸 어떻게 되냐? 이 결과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렉 방정식의 에너지 고유값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갖는데, 이 마이너스 값은 어떠냐? 이미 진공 상태가 뭐냐면, 마이너스 에너지 고유값에 해당하는 상태는 전자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자, 이렇습니다.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는, 여기가 여기 선이, 여기가 이제 진공이라고 한다면, 진공보다 더 아래에 있는 전자의 고유 상태들은 다 차 있어요. 다 차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감마선이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서 하나를 퉁 튕겨냅니다. 그럼 뭐가 위로 나오냐면, 그 에너지를 받고 전자가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게 전자가 발생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빈자리가 하나 생기죠. 우리 그 목욕탕에 가서 밑에서 물방울 탁 할 것 같은 물방울이 하나 위에 올라오는 게 보이죠? 물방울은 뭐예요? 그 안에 질량이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빈 자리가 우리한테 관찰이 되는데, 이것은 전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진공은 전체적으로 전하가 없다고 보이는데, 플러스 하나가 나가면 이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것처럼, 전자가 마이너스가 하나가 나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반입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바로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반입자가 하나 더 생긴다.
그래서 꽉 차 있는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받고 튀어나오면 전자와 구멍이 생기는데 그 구멍이 전자의 반입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입자의 존재를 양전자라고 부르고 그 반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과 결합되어서 반물질의 존재를 알려주는데 우리가 반물질을 존재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전자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예언이 됐는데 이걸 다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바로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는 식의 그래프인데 여기에 이제 전자와 양전자가 이렇게 있다면 전자와 양전자가 이렇게 상호작용해가지고 뭘로 바뀔 수가 있냐면 순수한 에너지로 휙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쌍소멸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전자와 반전자가 바뀌는 건 무엇에 해당하냐면 아까 어때요? 아까 그 구멍에 다시 전자가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분이 감마선으로 나오고 그 전자도 없어지고 구멍도 없어지게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양전자의 존재를 예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자 이렇게 디렉이 양전자의 존재를 예언을 했고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 아까 어땠습니까? 두 사람 얘기했죠. 또 한 사람은 유가와입니다. 유가와는 이제 무엇을 했냐면 중성자가 발견된 다음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원자핵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이 원자핵은 어떻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굉장히 좁은 영역에 모여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여 있으려면 붙잡아둬야 되는데 당시에 알고 있던 힘은 기본 힘은 무엇밖에 없었냐면 만유인력과 전기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만유인력은 여기에 만유인력의 세기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도 만유인력을 발휘하기에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하나 더 모아놨다라고 생각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력은 어떠냐? 전기력은 중성자는 전하가 없으니까 작용하지 않겠지만 양성자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청력이 작용해야지 되죠. 그것도 원자핵은 굉장히 좁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쿨롱 법칙에서 R제곱분의 Q1, Q2인데 R제곱의 R이 굉장히 작으면 전기력이 어때야 되겠어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것들이 이런 큰 전기적인 청력을 받고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전기력보다도 더 큰 다른 힘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바로 원자핵이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된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기본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핵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핵력이 전기력보다도 더 크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왜 우리 주위에 관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핵력이 굉장히 센 힘이긴 하지만 웬일인지는 몰라도 이 핵력이 작은 데서만 작용하고 먼 데서는 작용하지 않는 힘일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핵력이 만유인력과 전기력 다음으로 제3의 기본힘이 될 것인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카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카와는 일본 사람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으로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1949년. 이 1949년이 어떤 해입니까? 일본이 1945년에 세계대전에 져가지고 항복하고 아주 의기소침해 있을 때 1949년에 이 유카와는 서양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본에서만 공부해가지고 일본에서 쓴 논문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굉장히 일본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을 줬던 그런 사람이고 사실은 일본이 지금 핵물리나 이런 기본 물리학에 굉장히 지금 셉니다. 그리고 일본이 노벨 물리학상을 이 뒤에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됐던 원인을 그런 동기를 그런 희망을 부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가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가와는 어떻게 노벨상을 받게 됐을까? 바로 핵력 그 원인, 당시에 핵력은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핵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핵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유가와가 예언을 했고 그게 나중에 옳다고 밝혀지면서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핵력의 매개 입자의 존재를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35년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토에서 출생하고 교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오사카 대학에서 교수로 부임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게 바로 핵력의 존재를 증명할 그런 방법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1947년에 1935년에 이런 논문을 썼지만 사람들이 막 크게 이 유가와 논문을 막 읽고 뭐 난리치진 않았겠죠. 근데 1947년에 유가와가 예언한 핵력 매개 입자가 드디어 발견되니까 1949년에 핵력의 존재를 예언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이미 전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이론이 바로 뭐냐면 전하와 전하 사이에 광자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바로 매개 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매개 입자는 관찰되기 전에 한 전자에서 나와서 다른 전자를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상 광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추얼 포톤이다. 이거는 실제로 관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사실은 불확정성 원리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되지 않고 그런 버추얼 그 매개 입자가 있는데 전자기력은 바로 광자라고 하는 매개 입자 때문에 작용하는 것인데 이 매개 입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이게 바로 그 매개 입자가 광자인데 이 매개 입자의 질량이 그 힘이 작용하는 범위에 반비례합니다. 전기력은 어떤 힘입니까? 전기력은 먼 거리 힘이어가지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매개 입자의 질량에 반비례하는 것이 작용하는 거리니까 광자의 정지 질량은 얼마냐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력은 먼 거리 힘이어서 광자 포톤의 정지 질량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핵력에 대해서 유카와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 핵력은 원자핵 내부에서만 작용할 것이다. 아까 그랬죠? 핵력은 전기력보다도 굉장히 커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원자핵 내부에서만 작용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바깥에서는 아예 작용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습니까?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핵력과 같은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짧은 거리 힘인데 그러면 핵력이 미치는 범위는 얼마일까? 뭐 대략 얘기한다면 우리 원자핵의 크기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페르미 정도라고 한다면 1페르미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죠. 그래서 2페르미라고 한다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라고 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델타 X, 델타 P는 H와 비슷하다. 또 델타 E, 델타 T는 H와 비슷하다. 또는 2분의 H보다 더 크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냥 H가 비슷하다.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매개 입자가 존재하는 시간 간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 거리가 매개 입자가 존재하는 거리가 델타 X니까 거기를 광속 C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은 델타 X를 C로 나누게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은 C분의 델타 X. 그러면 이것을 단위를 페르미 퍼 C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T는 2 페르미 퍼 C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매개 입자의 에너지를 이 불확정성 원리로부터 계산할 수가 있는데 델타 E, 델타 T는 H바와 같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 델타 E는 델타 T분의 H바와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T가 2 페르미 오버 C니까 C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H바 C는 우리 뭘 이용한다고 그랬습니까? 197.3 MeV 페르미를 이용하면 좋다고 그랬죠. 이거 한 200점 되겠죠. 이것을 2 페르미로 나오면 뭐가 되냐면 100 MeV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매개 입자가 있다면 그 매개 입자의 에너지는 정도가 가장 큰 게 100 MeV까지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이 에너지가 바로 무엇에 해당하냐면 매개 입자의 질량 에너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예언이 되는데 어때요? 전기력을 매개하는 게 이런 그래프에 의해서 매개하는 거라면 핵력을 매개하는 건 이런 그래프에 의해서 매개한다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뉴트론과 뉴턴이 있다면 여기에 전하가 없는 입자, 매개 입자를 교환을 해가지고 프로톤과 프로톤이
뉴트론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트론과 프로톤이 상호작용을 할 것 같으면 이때는 전하가 있는 매개 입자를 이용하고 그 매개 입자가 오늘날 알려지기로 파이 메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파이라고 썼는데 이런 매개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매개 입자의 질량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100 MeV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100 MeV 정도면 그게 얼마겠습니까? 전자의 질량이 0.511 MeV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알고 있던 기본 입자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냐면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었는데 양성자나 중성자는 전부 다 936 MeV 또는 939 MeV 뭐 이랬습니다. 약 1000 MeV쯤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 질량은 2000배. 그래서 작은 입자는 전자 질량 정도, 그 다음에 큰 입자는 전자 질량의 2000배 정도인데 지금 100 MeV라고 하면 전자 질량은 200배 정도가 됐죠. 그런 200배 정도 되는 중간 정도의 입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핵력의 매개 입자 노릇을 할 테니까 그런 입자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러면 핵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자. 근데 이거 예언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입자가 지금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아직 발견된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미 예언을 한 것이죠. 근데 새로운 입자들을 드디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자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자, 무엇을 맨 먼저 발견하게 되냐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칼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은 우리 양전자, 전자의 반입자죠. 그 양전자를 1932년에 발견합니다. 부모가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고 앤더슨은 뉴욕에서 출생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뉴욕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많네요.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그리고 무엇으로 발견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름상자 사진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주선을 맞고 그때 그 코스믹 레이 카스케이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카스케이드는 1차 생성물, 2차 생성물 그래가지고 막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전자의 질량하고 질량은 같지만 전하가 반대인 입자를 발견했는데, 그러면 질량은 같지만 전하가 반대인 입자를 어떻게 뭐 다 재봤어요? 전자 질량 재기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양전자가 우리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전자 질량을 직접 재는 건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그 양전자는 수명이 굉장히 작아요. 금방 또 다른 전자하고 합해져 가지고 에너지가 돼버리죠. 근데 구름상자에서 어떤 사진을 얻었냐면 바로 이런 사진을 얻었습니다. 이게 흔적인 것이죠. 자, 이 흔적을, 이런 굉장히 많은 사진을 이제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새로운 입자를 찾아내는 것인데, 이 사진을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무엇이 들어간 거냐면 눈에 안 보이죠. 전하를 띄지 않은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바로 감마선입니다. 이렇게 감마선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여기에 양전자와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이 동글동글 돈 건 왜 돌아냐면 여기 지금 자기장을 걸어줬기 때문에 자기장에서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원을 그리죠. 근데 원을 그리는데 원을 그리면서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밑으로 소용돌이를 해가지고 작은 원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근데 이 원의 크기가 처음에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질량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이 도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바로 뭘 얘기해요? 전하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감마선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놈은 어때요? 원이 지금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훨씬 더 큰 에너지의 전자와 양전자 쌍이 이렇게 발견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전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932년에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마선을 이용해서 전자와 이 입자가 생성되는 것을 이 양전자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입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양전자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뭐냐면 포지트론입니다. 그래서 폴 디렉이 이론으로 예언한 기존의 소립자와 구별되는 첫 번째 추가 소립자를 발견한 것이다. 기존의 소립자는 뭐였어요?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 요 딱 세 개이기 때문에 소립자라고 우리가 불렀다고 그랬죠. 근데 이 양전자는 이 소립자와 격이 같은
비슷한 수준의 또 다른 입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가 소립자를 발견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입자를 발견합니다. 뮤온이라는 입자를 언제 발견하냐면 1936년에 발견하는데, 이 입자도 역시 구름상자 실험으로 발견하고, 그때 동그라미의 크기를 가지고 이것의 질량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구름상자 실험으로 발견한 것은 전자 질량의 207배인 새로운 입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7배 하니까 무슨 생각납니까? 네, 그렇죠. 아까 유가와가 어땠습니까? 핵력을 매개한 입자의 질량이 전자 질량은 약 200배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 가지 성질을 보니까 이것은 절대로 핵력의 매개 입자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앞에서 페르미온과 보존 얘기했었죠. 페르미온과 보존은 굉장히 틀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개 입자로 행동하려면 반드시 보존해야지 됩니다. 같은 상태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물질을 구성한다는 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가 된다든가,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는 중성자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페르미온이죠. 근데 이때 발견한 뮤온은 바로 페르미온이라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비록 유가와가 예언한 그런 매개 입자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했지만, 이것은 핵력의 매개 입자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해진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칼 앤더슨이 뮤온을 발견했을 때, 핵력의 매개 입자가 발견된다 보다라고 야단 법석을 떨다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뮤온의 발견이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뮤온은 오히려 전자하고 똑같은데 전자보다 질량만 더 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건 렙톤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소립자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소립자를 구분합니다. 가벼운 경입자, 이걸 렙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간되는 중간자, 이걸 메존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처럼 무거운 입자를 중입자, 영어로는 바리온. 그래서 렙톤, 메존, 바리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뮤온은 바로 그 렙톤에 해당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고, 칼 앤더슨은 양전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뮤온을 발견해서 소립자가 이제 식구가 몇 명이 됐어요? 5개로 됐습니다. 5개. 그래서 이 칼 앤더슨은 새로운 소립자를 발견하면서 193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때 누구랑 같이 받냐면 헤스하고 같이 받습니다. 헤스가 누굽니까? 바로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사람이 헤스였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유가와가 예언했던 그 핵력의 매개 입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실 프랑크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영국의 물리학자였습니다. 언제 발견하냐면 1946년에 발견합니다. 이때 발견한 것이 바로 파이 중간자, 파이 메존이죠. 자,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가와가 1949년에 노벨상 받고, 이걸 발견한 공로로 파월은 그 다음에 1950년에 노벨상을 받는데, 이분은 윌슨과 러더포드의 지도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고, 이분은 사진 에멀션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칼 앤더슨은 구름상자로 양전자와 뮤온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분은 그 사진 에멀션을 가지고 역시 우주선 실험을 했는데, 사진 에멀션은 훨씬 높이까지 기구로 띄워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입자를 기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1938년 높은 산꼭대기에서 띄운 발론에 장착된 사진 에멀션에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걸 드디어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946년 이 유카와가 예언한 핵력 매개 입자를 발견했고, 이게 발견되고 나서 이제 유카와와 파월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때 사진 에멀션에 기록된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 바로 파이 메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파이 메존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 메존이 있는데, 파이 메존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걸 파이 메존인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안 보이는 거, 어떨 때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전화가 없으면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이 메존이 뮤온과, 여기서 뮤 마이너스 뮤온입니다. 그러면 뉴트리노예요.
그걸로 이제 바뀌는데 이때 미온은 전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뉴트리노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미온이 다시 뭘로 바뀌냐면 미온은 전자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전자보다 질량만 더 크기 때문에 그 굉장히 짧은 시기에 약 2 마이크로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로 바뀌는 게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자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서 아, 이게 파이 메존이구나. 새로운 입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입자들이 하나씩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이제 소립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립자들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우리 질량순으로 일단 대강 분류하죠.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소립자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이건 이제 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우리 처음에는 소립자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렙톤, 메존, 바리온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메존과 바리온을 나중에 하드론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드론이라고 부르냐면 메존과 바리온은 강력의 영향을 강력으로 모여있는 쿼크, 강력이 작용하는 쿼크로 만들어진 입자입니다. 요거 메존 속에는 쿼크가 2개 들어있고 바리온 속에는 쿼크가 3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쿼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메존과 바리온을 합해서 하드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렙톤, 메존, 바리온으로 분류해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입자들이 많이 있는데 렙톤은 오늘날 알려주기로 봤더니 딱 6개 있습니다. 아까 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전자하고 성질은 똑같은데 질량만 좀 더 큰 게 미온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미온과 성질은 똑같은데 질량이 더 큰 게 타원이에요. 자, 이렇게 3가지, 렙톤은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은 다 무엇과 같이 다니냐면 뉴트리노라고 하는 중성 미저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다닙니다. 우리가 원자 핵 배울 때 베타 분계를 하면 항상 전자하고 중성 미저, 뉴트리노하고 같이 나왔죠. 근데 이 뉴트리노도 전자에 따른 전자 뉴트리노, 미온에 따른 미온 뉴트리노, 타원에 따른 타원 뉴트리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렙톤에는 딱 6개만 있어요. 6개. 그리고 메존과 바리온에 해당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더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주 이상한 것들이 나중에 발견이 돼서 2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K중간자, 이거 메존입니다. K 1947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조지 딕슨 로체스터와 클리포드 버틀러가 구름상자를 이용해서 발견한 것인데 이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기묘입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발견된 기묘입자인 메존입니다. 그것이 K중간자인데 이 K중간자를 1947년에 발견하고 이런 기묘 입자에 해당하는 바리온을 또 발견하는데 그게 람다 제로 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람다 제로 바리온은 1950년 호주 물리학자가 이제 고도 21km까지 띄운 풍선에 장착한 사진 에멀션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번째 발견된 기묘입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많은 숫자의 이제 소립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발견하는데 이런 소립자를 우주선에서 발견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런 입자, 이런 새로운 소립자들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제외한 다른 입자들은 수명이 굉장히 작아서 만들어지자마자 다 무엇으로 바뀌냐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바뀝니다. 사실은 자유중성자도 수명이 1000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유중성자 이렇게 놔두면 그 중성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바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그게 바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질 때는 어떠냐? 특성대성 이론에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려고 하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에너지가 바로 운동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우주선이 이제 공기 분자하고 부딪혀서 처음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우주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만을 우리가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60년대에 와서는 우리 양성자나 전자와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가속시키는 장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입자 가속기죠. 이 입자 가속기가 나오면 우리 어떤 질량을 갖는 입자가 필요하다. 우리 그 주기율표에서 어디가 벼 있으면 그 주기율표에 벼 있는 곳에 해당하는 원소는 질량이 얼마다 이런 거 알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소립자도 어떤 질량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그거 해당하는 에너지로 가속을 시킨 다음에 충돌을 시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입자 가속기에서 만들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미국 페르미 연구소에 있는 가속기라든가 스위스 선 연구소에 있는 가속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그 가속기 내부를 볼 것 같으면 이런 큰 이런 뭡니까 이 파이프가 있는데 그 굉장히 큰 조그만 파이프가 굉장히 큰 파이프입니다. 그 파이프 속이 전부 다 진공으로 쫙 만들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그 양성자나 뭐 전자나 이런 것들을 빵 충돌시키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새로운 입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서로 다른 입자들이 이제 뭐 몇 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몇 개만 소개했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소립자 수가 이제 수백 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립자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그렇게 많아졌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이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 다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율표라고 그랬죠. 주기율표는 어떻게 해서 구했어요? 네, 원소들을 이렇게 차례로 무슨 차례로 그 원자량 차례로 했더니 같은 성질이 반복되는 걸 보고 한 거죠. 자, 그와 비슷한 일이 바로 이 소립자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소립자에서는 그런 뭐 원자량에 해당하는 질량순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립자들을 이제 그 연구에서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입자에 그래서 미세계를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 모형은 20세기와 21세기에 양자의 값과 양자 장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 표준 모형에 골격을 했습니다. 보통 물리에 나오는 모형들은 어떠냐면 누가 만든 이론 해가지고 앞에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근데 표준 모형은 앞에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전부 조금씩 해가지고 이것들이 완성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립자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소립자를 구분할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소립자들을 이렇게 아까 구분했다고 했죠. 근데 소립자라고 번역된 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먼터리 파티클이라고 했는데 이제 엘리먼터리 파티클을 더 이상 소립자라고 번역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입자다라고 놓게 됐어요. 그냥 입자다. 그래서 이건 기본이 되는 입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서로 분류를 해놨을 때 봤더니 요놈들 여기에 렙톤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거는 더 이상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이건 기본 입자임이 분명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메존과 바리온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건 숫자도 너무 많고 그 안에 그래서 봤더니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자가 그 안에 기본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나 소립자가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밝힐 수가 있었냐면 원자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원소의 주기율표를 발견했죠. 그리고 이 원소의 주기율표가 바로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됐는데 그때 주기율표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 빈 칸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바로 발견이 됐죠. 그것처럼 소립자에서도 뭐냐면 소립자들 사이에 규칙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립자들 사이의 규칙성이라는 것은 비슷한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소립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그건 또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규칙성에서 빈자리가 있겠죠. 그러면 그 빈자리에 해당하는 입자가 바로 발견이 됐는데 자 그러면 소립자에서 발견된 규칙성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기본 입자가 발달하면서 소립자에 대한 규칙성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무엇이냐면 8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eightfold way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매전 중간자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자를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늘어나냐면 우리 원소의 주기율표는 원자량으로 늘어났죠. 이거는 두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기묘입자를 얘기했는데 기묘입자를 무엇으로 얘기할 수가 있냐면 기묘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묘도를 양자수라고 하는데 자 기묘도가 1인 매전 중에서 전하가 0짜리하고 플러스 1짜리를 늘어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기묘도가 0짜리인 것을 또 전화순으로 늘어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기묘도가 마이너스 1짜리를 늘어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8개의 매존들이 이렇게 기묘도와 전화로 배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선이, 요 사선, 요 대각선, 요거는 전화가 1짜리, 그 다음은 전화가 0짜리, 그 다음은 전화가 마이너스 1짜리 이러죠. 자, 이런 eightfold way가 보여지는데, 이 eightfold way가 매존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바리온에서도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묘도가 0짜리, 그 다음에 전하가 0하고 1인 거, 뉴트론하고 프로톤이죠. 그리고 기묘도가 마이너스 1짜리, 그랬더니 여기에 시그마 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0짜리는 여기에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매존에서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리고 시그마 플러스, 이렇게 요 대각선은 전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묘도가 마이너스 2짜리가 이렇게 있어서 바리온도 늘어났더니 이렇게 eightfold way, 이걸 우리가 8정도라고 번역되는데, 자, 이런 성질을 보인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자, 요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 서로 기본 입자라고 생각돼? 소립자는 서로 독립이라고 생각돼야 되죠. 아무렇게나 있는 것인데, 이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그것도 매존끼리도 아니고 매존과 바리온 사이에서 이런 유사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이걸 최초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겔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입한 것이 쿼크입니다. 이런 소입자, 매존이나 바리온 속에 들어있는 입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쿼크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일 때 무슨 의미를 따서 붙였습니다. 근데 이 쿼크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제임스 조이스의 시에 나오는 것 중에서 그냥 멋있는 그 단어를 하나 골라가지고 쿼크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겔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쿼크 모형을 1964년에 제안을 했죠. 그리고 매존과 바리온을 분류하면서 나타난 eightfold way를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단 3개의 기본 입자인 쿼크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겔만은 이것들 그 8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쿼크 3가지 종류의 쿼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쿼크의 이름도 아무렇게나 붙였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그래서 업, 다운, 스트레인지에서 앞자만 따서 U 쿼크, D 쿼크, S 쿼크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매존과 바리온을 설명하는데 몇 개의 쿼크가 필요하냐면, 우리 아까 본 8정도 2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몇 개를 설명할 때는 3개만 필요했는데, 이제 소립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소립자 점점 많아진 걸 다 설명하려고 보니까 쿼크가 6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그뿐 아니라 그렇게 쿼크 모형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뭔가 도표를 그렸을 때 하나 빈자리가 생겼는데, 그 빈자리에 있어야 될 입자로 쿼크 모형을 가지고 어떤 입자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겔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입자를 오메가 입자라고 부르는데, 근데 실제로 그 오메가 입자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쿼크 모형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196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쿼크 모형으로 한번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3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을 했냐면, 여기에서 쿼크들은 전하가 전자 전하 2의 분수를 갖고 있습니다.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우리 자연에서 관찰을 할 때 이렇게 분수로 된 전하를 갖는 것은 절대로 관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쿼크도 절대로 관찰이 안 돼요. 절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쿼크가 왜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리온과 매존이 이루어졌다, 쿼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는 이 쿼크 모형을 절대로 볼 수 없는 거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모형일 뿐이지 진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은 쿼크 모형이 진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을 정도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우주가 처음 만들어진 태초에는 쿼크들이 전부 다 낱개로 나와 있는 그걸 쿼크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실험으로 굉장히 큰 원자핵들을 굉장히 큰 에너지로 충돌시킬 것 같으면 바로 그런 쿼크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나왔다고 하는 증거를 드디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쿼크가 보통 때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도 진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알려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까 팔정도를 얘기할 때 기묘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묘도도 업쿼크와 다운쿼크는 기묘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스트레인지 쿼크는 기묘도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 스트레인지 쿼크는 기묘도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스트레인지를 우리가 그냥 입자들의 스트레인지네스를 갖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붙인, 기묘도를 마이너스 1로 붙인 건 처음에 붙일 때 부호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정도의 바리온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먼저 보겠어요. 뉴트론은 전하가 얼마입니까? 전하가 0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운쿼크 2개 하고 업쿼크 하나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에서 0 되겠죠. 그래서 뉴트론은 DDU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서 하나만 업쿼크로 바꿀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 빼기 3분의 1 하니까 이게 플러스 2가 되죠. 지금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어때요? 기묘도가 하나 더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운쿼크를 스트레인지 쿼크로 하나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때는 그 업쿼크를 스트레인지 쿼크로 하나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나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운쿼크를 업쿼크로 하나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운쿼크를 또 맞아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운쿼크를 또 스트레인지로 하나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SS 아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바리온의 팔정도를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존의 팔정도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메존의 경우에는 쿼크와 반쿼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세 개의 쿼크로 잘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백 개에 이르는 것들도 이렇게 6개의 쿼크를 이용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다 모양을 그려가지고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이제 베리온을 이렇게 전부 해서 요거들 하나 둘 셋 넷 일곱 10개를 여기다 전부 하는 그렇게 배열하는 이제 모양이 하나 생기는데 그때 여기 맨 꼭지점에 있는 거 여기가 관찰이 안 되고 있었는데 겔먼이 이 쿼크 모형에 있어서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입자가 무엇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입자는 S 쿼크가 3개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되고 그것의 질량은 1680 MeV쯤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입자 가속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자가 발견되어서 쿼크 모형이 옳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쿼크 모형으로 이제 한 거를 한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 쿼크 모형으로 있는 것들의 입자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들의 전하를 맞추려면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이건 기묘도가 0짜리예요. 기묘도가 0이면 업하고 다운만 돼 있어야 되겠죠. 맨 왼쪽은 전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려면 다운 3개가 돼야 되겠죠. 이제 전하가 0이면 하나가 업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전하가 1이면 또 하나가 업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전하가 2면 전부 다 업으로 바뀌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묘도가 하나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SDD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업이 하나씩 이렇게 더 늘어나면,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S가 2개짜리가 되겠죠? 그리고 S가 2개짜리고 업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는 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SSS가 3개 있으면 되고, 이게 바로 오메가 입자로 겔먼이 예언을 한 것이고 이게 이제 옳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쿼크 모형이 드디어 수립이 되었는데 쿼크 모형에 의할 것 같으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쿼크가 전부 해서 6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6개 필요한 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아까 3개가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였죠. 그리고 참 쿼크, 톱 쿼크, 보텀 쿼크 이렇게 되는데 이 쿼크의 이름들, 이런 종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레이버라고 부릅니다. 쿼크의 맛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쿼크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플레이버다.
이렇게 플레이버가 있을 때 우리가 위층하고 아래층은 공통점을 갖는데, 위층은 전하가 얼마냐면 플러스 3분의 2이고 아래층은 전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와 같은 그런 기묘도라든가 또는 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렙톤도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쿼크 6개와 렙톤 6개가 서로 짝이 맞습니다. 그래서 렙톤은 전자와 뮤온과 타우온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뉴트리노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렙톤의 종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레이버로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레이버가 6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버로 구분하고 위층과 아래층의 전하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전하는 전부 다 마이너스 2가 되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뉴트리노들은 전부 다 전하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위아래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업 쿼크, 다운 쿼크, 그 다음에 일렉트론, 뉴트리노 이렇게 4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다 라고 부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저절로 존재하는 물질은 전부 다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업코크와 다운코크로 되어 있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원자핵 주위에는 전자가 돌아다니죠. 근데 이 업코크 대신 역할하는 참코크, S코크, 그 다음에 뮤온 뉴트리노가 있는데 이것들은 세컨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이것들은 다 퍼스트 제너레이션보다 질량들이 더 커요. 그래서 충돌과 함께 이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들로 만들어진 베리온이나 메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은 곧바로 퍼스트 제너레이션의 쿼크가 된 것들로 바로 붕괴된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거, 이것은 서드 제너레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런 제너레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건 퍼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되어 있고 세컨드, 서드 이런 것들은 입자가속기에서 만들 수는 있지만 수명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에 대해서 우리 다 알게 됐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가 무엇입니까? 그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분자죠. 그 다음에 분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뭡니까? 그게 바로 원자죠. 근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바로 뭡니까? 그건 원자핵과 전자죠. 여기에 이제 기본 입자 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는 뭡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죠. 이건 아직 기본 입자가 아니죠. 그리고 핵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해서 핵자라고 하는데 그 핵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바로 뭡니까? 쿼크죠.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쿼크와 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쿼크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업 쿼크와 다운 쿼크만, 그게 바로 퍼스트 제너레이션이죠. 그에 해당하는 게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에 속해 있고, 렙톤도 전부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6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일렉트론만 물질을 구성하는 그 속해 있죠. 일렉트론, 뉴트론은 그때 이제 그 양성자나 중성자가 다른 걸로 바뀌는 베타 붕괴에서 이 뉴트리노가,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모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스탠다드 모델. 그럼 표준되는 모형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표준 모형은 고유명사입니다. 물리학에서 미시 세계의 모든 입자와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을 전부 다 정리한 이론이 바로 표준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표준 모형은 어떠냐? 20세기 학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결실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 모형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견되기 전에 이미 다 무슨 얘기냐면 쿼크도 이제 그 점점점 질량이 큰 쿼크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전에 존재가 전부 다 예언됐고, 그때 이제 1995년에 톱 쿼크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2000년에 타우 뉴트리노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힉스 보존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발견됨으로써 이 표준 모형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준 모형을 우리 가끔 인터넷에서 어떤 표로 볼 수가 있냐면, 자, 이런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왼쪽에 설명하는 것이 이 쿼크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쿼크와 렙톤이다. 그리고 우리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여기에 포톤이 있고
그 다음에 글루온이 있고, 글루온은 포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기력을 매개하는 입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글루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 이건 얘기를 안 했던 거. 아무튼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를 글루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메가 보존과 제트 보존이 있는데, 이 오메가 보존과 제트 보존이 바로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 4개가 여기 떡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힉스 보존이 있는데, 이 힉스 보존은 뭐냐면 이런 다른 기본 입자들, 쿼크나 이런 다른 기본 입자들한테 질량을 주는 역할을 하는 보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른 것들은 원자핵의 질량은 무엇입니까? 원자핵의 질량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질량에다가 그 결합에너지를 뺀 거 이러죠. 그래서 이것의 질량은 무엇입니까? 하면 그 구성 입자의 질량에다가 결합에너지 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인 그 쿼크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설명할 방법이 없죠. 자, 그걸 설명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 힉스 보존이고, 이 힉스 보존도 20세기에 이론에 의해서 예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된 것이 2013년에 발견이 됐죠.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쿼크, 렙톤, 그리고 4가지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가 존재하고, 그 기본 입자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힉스 보존이 있다고 하는 것이 표준 모형을 우리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 모형에 대한 우리 15주 1교시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교시 강의는 이제 큰 데로 가가지고 대폭발 이론은 우주론이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기다려 주세요.